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한 노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한 가난한 남학생이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5,000원을 꺼내주저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알 수 없었어요. 이 쓰러진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를요. 도대체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저녁 6시.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위급해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멀찍이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거나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지만 정작 본인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괜찮은 거야?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나는 응급처치 같은 거 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학원 가방을 맨 한 고등학생이 인파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준호. 17살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교복 재킷은 낡아서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했죠.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누가 119 불렀어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까 누가 부른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퇴근 시간이라 길도 막히고. 준호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15,700원. 이번 주 용돈의 마지막 남은 현금이었어요. 순간 멈칫하던 준호는 이내 벌떡 일어나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신호에 걸려 서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기사님, 여기요, 여기. 택시가 천천히 다가왔고 준호는 재빨리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까지 좀 모셔다 주세요. 제발요. 중년의 택시기사는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이런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야지. 구급차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제가 택시비는 다 낼게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빨리 모시고 와. 준호는 다시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기가 벅찼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죠.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준호의 외침에 마침내 젊은 남자 2명이 나섰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어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고급 정장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노인은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택시가 출발하자 준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맙네. 그 한마디를 하는 것도 힘든 듯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더욱 조급해졌죠.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학생, 나도 최대한 빨리 가는 중이야. 신호도 봐야 하고. 거의 다 왔어. 길게 느껴지는 시간 속 택시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노인은 곧바로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 보호자?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소지품이 있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노인을 치료하던 의사가 나왔어요. 지갑이 있네요. 신분증 확인해보니 최태섭 씨라고 하시는데.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죠. 보호자 연락처도 있으니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준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동전 몇 개만 남아있었어요. 택시비로 15,000원을 다 써버린 것이었죠.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죠. 병원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할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받고 있기를 바라며 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까와는 달리 마음이 따뜻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란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겨울이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남들에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준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유일한 보금자리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반겨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최미영, 37의 나이지만 고된 생활 탓에 더 나이 들어 보였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낮에는 식당 서빙을 뛰느라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피곤했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학원 수업은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부터 먹을게요. 미영은 아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늘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준호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니? 평소보다 1시간은 더 늦은 것 같은데. 준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횡단보도 앞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더라고요. 미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길래 제가 택시 잡아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창백하셔서 구급차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00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택시비로 15,000원을 썼어요. 이번 주 남은 용돈이었는데. 준호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준호는 놀랐죠.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그 할아버지, 우리보다 더 힘든 분이었나 보구나. 엄마는 속상하지 않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왜 속상하겠니? 내가 사람을 구한 거잖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미영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준호의 밥그릇에 부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말이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라고.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지. 준호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잘했어, 아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미영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집으로 오는 내내 엄마가 실망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많이 걸었지? 병원에서 집까지 꽤 멀었을 텐데.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어요. 준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른 아이로 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껴졌죠.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때도, 반지하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 쫓겨날 뻔했을 때도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는 쉬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어서 쉬어요. 준호는 고집을 부리며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17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을 나이인데 늘 집안일을 돕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의대 진학 목표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준호의 꿈이었죠. 그날 밤 미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잠든 후 살며시 일어나 아들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잠든 얼굴이 너무나 어려 보였습니다. 미영은 거실로 나와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매달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사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내일 아침에 10,000원이라도 아들 주머니에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도 없이 학교에 가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니까요. 새벽 2시 반 미영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준호의 가방 옆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살짝 놓아두었어요. 적어도 점심값과 간식값 정도는 되겠죠. 문을 나서는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제 아들이 보여준 선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미영은 씩씩하게 걸었어요. 편의점까지는 20분 거리.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미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제 준호가 구한 그 노인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무사히 회복하셨기를 바라며 미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대병원 특실에서는 최태섭 회장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지난밤의 고통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많이 나아졌네. 그런데 나를 병원까지 데려온 사람이 누군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택시를 불러 회장님을 병원까지 모셔왔다고 하더군요. 태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냈나? 네, 병원 측에서 받아두었습니다.
이준호라는 학생입니다. 이준호. 태섭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학생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게. 어떤 아이인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석이 나간 후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낯선 노인을 구한 학생이라니. 어떤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강민석은 준호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이준호 학생은 17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성적은 상위 2%로 우수하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 최미영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반지하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는 편의점 야간 근무와 식당 서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최미영.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석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계속 보고를 이어갔어요. 네, 최미영. 37세입니다. 그 순간 태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37살. 최미영. 한부모 가정. 설마 그 아이가 어머니 사진을 구할 수 있겠나?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강민석이 가져온 사진을 본 태섭은 말을 잃었습니다. 많이 야위고 힘들어 보였지만 분명 자신의 딸 미영이 맞았습니다. 20년 전 그 예쁘고 발랄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했어요. 확실한가? 내 딸이.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준호 학생은 내 외손자야. 태섭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자신이 17년 전에 버린 딸의 아들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17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민석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렸어요.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장 만나러 가야겠네. 하지만 회장님, 너무 갑작스러우면. 이미 17년을 미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태섭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버린 딸을 어떤 얼굴로 만난단 말인가. 그날 밤 태섭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머릿속에는 1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8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20살의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석 개월,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미쳤구나. 그 남자는 어디 있는데? 떠났어요. 책임질 수 없다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학 선배라던 그 남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더니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죠.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의 아이를 낳겠다고.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킬 셈이야? 태섭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라도 키울게요. 너 혼자 무슨 애를 키워? 당장 병원 예약해. 내일이라도 수술 받아.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탁! 태섭의 손바닥이 미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영은 뺨을 감싸 쥐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 대양그룹 회장의 딸이 미혼모라니.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애였나? 미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섭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선택해. 아이를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지든가. 미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사라질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고독걸음으로. 태섭은 딸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이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하지만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태섭은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지냈고 딸의 존재를 지우려 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미영이 생각났지만 태섭은 자존심 때문에 찾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면 진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15년이 흘렀고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 태섭은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혼자 있을 때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70을 넘기니 건강도 나빠지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러졌을 때 태섭은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딸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거라는 걸. 서재의 책장에서 태섭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첫 장을 넘기자 어린 미영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미영이 태섭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나 아빠가 제일 좋아. 그때 미영이 했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다음 장에는 중학교 졸업식 사진. 태섭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미영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때까지만 해도 둘은 행복했었죠. 내가 이 아이를 버렸구나. 태섭은 앨범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결심했습니다. 민석이, 오늘 미영이네 집 주소를 알아내게. 내가 직접 가보겠네. 회장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아. 17년을 미뤘는데 하루라도 더 미룰 수 없네. 오후 4시 태섭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났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태섭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고 쓰레기 봉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영이가 사는 곳이란 말인가. 태섭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그의 다리가 멈췄어요. 계단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우편함에는 최미영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섭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반지하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났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7년 전 그 예쁘고 발랄했던 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차림.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미영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냐?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태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72세의 대기업 회장이 반지하 문턱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아버지가 왜 이제 와서? 미영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17년의 고통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준호를, 내 외손자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날 구해줬어.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태섭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 집을 봐라. 이런 곳에서,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체면이 뭐라고, 회사가 뭐라고.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1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사과.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게 맞아. 평생을 무릎 꿇고 살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태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아,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너와 준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였어요.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분은? 준호는 그 노인이 며칠 전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내 외할아버지야.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는 늘 자신에게 가족이 없다고, 둘이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태섭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외손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야,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17년 전에 내 엄마를 버린 못난 할아버지야.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버렸다고? 그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요? 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혼모가 됐다고. 회사 체면이 깎인다고. 내가 버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미영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들어가자. 이만.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노려보며 서 있었죠.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세요?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비 오면 물이 새는 이런 곳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위한 분노였어요.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태섭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운 적은 없었어요. 미영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절 버렸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20살이었다고요.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7년 만에 터뜨리는 절규였죠. 편의점 알바로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아이 분유값 벌려고, 기저귀값 벌려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태섭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17년이 없던 일이 되나요? 미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건 저예요. 그런데 피해본 건 제 아들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잡았어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태섭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놀랐지? 준호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니. 엄마가 20살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날 버리셨어. 미혼모는 집안 망신이라고.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렸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좋은 아버지였어. 엄마가 넘어지면 업어주시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시고. 미영은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죠. 다음 날 태섭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침 일찍이었어요. 미영이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계단 앞에 서 있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마세요. 미영이 지나가려 하자 태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봤지만 태섭은 개의치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미영은 차갑게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72세의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는 또다시 외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계단 앞에 앉아있는 태섭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버린 건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태섭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손자의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아팠어요. 맞다. 다 내 잘못이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준호는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계속 밖을 내다봤어요. 할아버지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녁 미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태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신 거예요? 미영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이제 와서요? 미영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체면과 회사가 더 중요했어. 바보같이 돈과 명예가 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내가 잃은 게 뭔지. 너와 준호를 잃고 나니 가진 모든 게 무의미하더구나.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엄마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거든. 그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준호야, 17년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외할아버지는 우리를 모른 척했어. 그게 쉽게 용서가 될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할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섭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추운 날엔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호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태섭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다 쓰러지실까 봐서요. 준호는 우산을 건네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좋은 아빠였다고. 왜 변하신 거예요? 태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중요한 걸 잊고 살아. 가족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단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매일 찾아와 사죄하는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빗속을 뛰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3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강민석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가? 장성우라는 자가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온라인 미디어 기자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하게. 하지만 이걸 보시면 강민석이 건넨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섭이 반지하 계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미영이 새벽 3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뒷모습, 준호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 심지어 반지하 창문으로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이자가 몇 주 동안 몰래 미행하며 찍은 것 같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그게 이자가 기사를 이미 써놨다고 합니다. 회장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로 올린다고. 태섭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자신을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미영과 준호까지 스토킹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그룹 최태섭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성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용건인가? 간단합니다. 회장님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것도 17년 동안 버려두신.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태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3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재산에 비하면 푼돈 아닙니까? 장성우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이미 작성된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숨겨진 비밀, 버려진 딸과 손자. 제목이 어떻습니까? 주가에 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섭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오후 2시까지입니다. 1시간이라도 늦으면 기사는 바로 나갑니다. 장성우가 나간 후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딸을 버렸었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회사 이미지가 걱정돼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석이. 네, 회장님. 법무팀에 연락해서 장성우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 준비를 시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은 주지 않을 거네. 강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럼 기사가.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개하겠네. 네.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내가 모든 걸 직접 밝히겠네. 태섭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섭은 여전히 반지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장성우의 부하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영을 관찰하는 듯 했죠. 뭘 찾으시나요? 미영이 물었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밖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준호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이준호 학생 맞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준호는 경계심을 갖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내 외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좀 하자. 남자는 기자증을 보여줬지만 준호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학원 앞까지 쫓아와서는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날 밤 준호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따라다녔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혼자 다니지 말고. 이틀째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반지하 집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미영과 준호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조만간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미영은 두려웠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와 연관된 일인 것 같았고 더 큰 소동이 될까봐 걱정됐으니까요. 태섭은 장성우가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민석이 조사한 결과였어요. 회장님, 장성우가 부하들을 시켜 미영 씨님과 준호 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촉까지 시도한 것 같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자신을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태섭은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장성우의 의도대로 될 뿐이었어요. 사흘째, 장성우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직접 미영의 편의점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미영 씨. 저는 기자 장성우입니다. 미영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버님과 이야기 중인데 혹시 아버님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17년 동안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지. 미영의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장성우는 비웃으며 나갔지만 문 밖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미영은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성우에게 돈을 주면 당장은 조용해지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또 협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딸과 손자를 계속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였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태섭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딸과 손자를 당당하게 인정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섭은 강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17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 살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네. 강민석은 회장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대양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긴급 기자 회견이라는 소식에 언론계가 술렁거렸거든요. 태섭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의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17년 전 미혼모가 된 제 딸 최미영을 버렸습니다. 체면과 회사 이미지를 핑계로 딸과 외손자를 외면했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과오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태섭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최근 한 언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며 제 가족을 스토킹하고 위협했죠.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딸과 손자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태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최미영은 제 딸입니다.
이준호는 제 외손자입니다. 그들은 제가 버린 가족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태섭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1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부로 미영재단을 설립합니다. 개인 재산 1,000억 원을 출연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협박범 장성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했고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섭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17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는 태섭의 고백으로 도배됐습니다. 미영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TV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딸이라고, 준호를 손자라고 인정하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였죠. 장성우는 그날 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혐의였어요. 그동안 다른 재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던 것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기자회견 이후 태섭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미영재단 설립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재단 이사장은 미영의 이름으로 했지만 정작 미영은 거부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지 마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태섭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영이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반지하 계단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녹슬고 삐걱거리던 철제 계단 대신 튼튼한 돌 계단이 놓여 있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었죠. 며칠 뒤엔 반지하 창문이 모두 이중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소행이라는 걸.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준호의 건강을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섭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속죄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미혼모 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친해졌죠.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태섭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듣지 못한 그 호칭이 너무나 그리웠으니까요. 준호의 학교 앞에도 여전히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멀리서 당당하게 서서 외손자를 바라봤죠. 준호도 가끔 외할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지만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어느 날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태섭은 놀랐지만 기뻤어요. 그래, 내가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저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던데. 준호의 걱정 어린 말에 태섭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걱정해주니 힘이 나는구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태섭은 미영의 편의점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바닥 공사를 다시 했어요. 편의점 사장은 갑작스러운 시설 개선에 놀랐지만 건물주가 지시한 일이라며 받아들였죠. 태섭이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7년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수 없었으니까요.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을 때 태섭은 미영과 준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영은 짧은 편지를 보냈죠. 재단 설립을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태섭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의 글씨체가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아빠에게 쓴 편지들이 떠올랐죠. 아빠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쓰여있던 그 편지들. 발표회장에는 많은 미혼모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태섭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섭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17년 전 자신의 딸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막막했을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태섭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언론도 처음에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준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너희 외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1,000억을 기부하시다니 진짜 대인배시네.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버렸던 과거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꾸준히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였지만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미영이 좋아하던 떡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준호가 필요할 만한 참고서를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죠. 미영은 창문 너머로 그런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놓고 가는 모습이 짠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태섭이 또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쉴 새 없이 일하던 태섭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민석은 망설임 끝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미영 씨, 비서실장 강민석입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17년 동안 자신을 버린 아버지. 최근 들어 끊임없이 사죄하던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준호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준호야,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준호는 책을 덮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 망설임과 걱정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독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미영과 준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더욱 조용했어요. 벽에 부딪혀 울리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멀리서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높였어요. 병실 문 앞에서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태섭의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영과 준호가 들어오는 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어요. 미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17년의 원망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쓰러진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준호도 외할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손발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태섭은 흐릿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외손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태섭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더욱 작게 들렸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너희 옆에 있고 싶구나.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들어도 너무 늦은 말이었을까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우리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태섭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손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세 사람을 비쳤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심전도 소리와 산소 공급기의 작은 소음만이 들렸죠. 강민석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재단 설립, 봉사활동,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까지.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72살이야. 언제까지 건강할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태섭의 말이 자꾸 끊어졌어요. 숨쉬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쉬셔야 해요. 미영이 말렸지만 태섭은 계속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없었구나.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17년 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 어린 시절엔 그렇게 크고 든든했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준호가 엄마와 외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까맣게 변했고 복도의 발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미영과 준호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태섭은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미영과 준호가 아직 곁에 있는지 확인했죠. 마치 그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섭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쯤 미영은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민석이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미영은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가잖습니까? 강민석의 말에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태섭은 깨어 있었고 외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구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미영의 대답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미영의 말에 태섭은 놀란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한 곳에서 만나 겹쳐져 있었죠. 오랜 단절 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태섭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미영과 준호는 퇴원 수속을 도우러 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만 했지만 남은 시간을 가족으로 살고 싶구나. 태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미영은 눈길을 피하며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미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고개 숙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모든 언론 앞에서 딸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세우면서도 아버지는 세심했습니다. 미영이 원하지 않자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빼주었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배려가 의외였어요. 반지하 집 앞에서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그래도 매번 돌아가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던 모습. 72세의 나이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며칠 전 병실에서의 장면. 침대에 누워 약하게 떨리는 손을 내밀며 조금만 더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던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미영의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태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의 날들까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싶지 않네요. 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17년은 길었어요. 너무나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 그 진심은 알 것 같아요. 준호가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7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봐요, 엄마.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의 품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태섭은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7년 만의 용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미영과 준호에게는 낯선 길이었어요. 반지하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 강남의 고급 주택가는 다른 세상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였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영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영원한 보금자리일 줄 알았는데 17년 만에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새로운 식기가 놓여 있었죠. 너희 방도 준비해뒀다. 예전 내 방은 그대로 두었고 준호 방은 새로 꾸몄어.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계단을 올라 자신의 옛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두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매일 청소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아니, 돌아오길 바라면서. 태섭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영은 책상 위에 액자를 들어올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때는 행복했죠. 그때는 행복했죠.
미영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새 방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밝은 방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컴퓨터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지하의 좁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죠.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해요. 아니다. 이것도 부족해. 17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태섭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갈비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죠. 미영이 반지하에서 해주던 소박한 밥상과는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태섭은 외손자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준호야, 학교는 어떠니?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준호의 당찬 모습에 태섭은 웃었습니다. 역시 미영이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편의점이든 뭐든.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편하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미영의 단호한 말에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자존심을 이해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미영과 태섭은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사과만 하실 건가요? 미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태섭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7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으니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흘린 시간과 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따로가 아닌 함께였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포근했어요. 마치 17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